TBC 클리닉 펫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수의사 박준석, 김동원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4시 범어동물의료센터 원장 박준석입니다. 네. 저는 24시 라이프 동물의료센터 원장 김동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다룰 질환이 반려동물의 심장 질환이에요. 심장하면은 아무래도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보호자들께서 더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사람도 그렇지만 그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이 선천적인 원인, 후천적인 원인이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강아지 심장병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실제로. 선천적인 심장병이 있고 후천적인 심장병이 있는데 선천적인 심장병은 말 그대로 유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병원에 이제 많이 오는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PDA라는 질병, 그다음 PS, AS라는 질병이 있는데 이런 혈관 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후천적 심장병은 주로 판막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심장병입니다. 그래서 노화성 심장병이고 이 심장병으로 인해서 신부전이라고 하는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신부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기침이나 아니면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중에서도 이제 심장 때문에 병원에 오는 강아지들에게 가장 많은 질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증상이라는 큰 범주 안에 많은 심장 질환들이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MNVD라는 점액종성 이천판 폐쇄부전증이 있습니다. 이천판이란 심장 쪽,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좌심실, 좌심방 사이에 있는 판막을 말씀하는 건데요. 개에서 가장 흔한 심장 질환으로서 이 이천판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판막이 두꺼워지고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처음에는 얕은 기침으로 시작하지만 질환이 심화가 되면은 폐에서 물이 차는 폐수종으로 인해서 최대 사망까지 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근데 원장님, 사람도 심장 질환이 있으면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찰 수 있고 그쵸. 일상생활 할 때 참 불편함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아지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맞습니다. 강아지들도 이제 심장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초기 증상은 일단은 기침이고요. 네. 그리고 운동불내성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운동불내성은 말 그대로 운동을 잘 못하는 어릴 때처럼 운동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거를 말합니다. 더 심해지면 호흡곤란 아니면 기절 이런 증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특히 초기 증상이 기침을 잘 알아차리셔야 돼요. 네. 이 초기 증상 기침이 주로 이제 밤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노령견이 활력이 떨어지고 밤에 기침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더더욱 심장병이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듣다 보니 궁금한 게 심장이 안 좋은데 왜 기침을 하게 되는 건지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게요. 심장 판막은 혈류가 이제 역류하지 않게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질환으로 인해서 제 역할을 못하면은 혈류가 역류를 하는데 그 압력으로 인해서 심장이 커지게 됩니다. 예. 커지게 되면 이제 그 바로 위에가 기도라는 곳인데 이제 기도를 압박하게 되면서 내쉴 때 필요한 힘이 더 요구가 되기 때문에 기침을 하면서 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초기에는 이런 반응으로 짧은 장기침이 있지만 심방으로 역류되는 혈액량이 증가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려성 신부전이 악화가 되면서 폐수종이 생기게 되면 폐 자체에 물이 생기게 되면서 기침이 굉장히 많이 심하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기침이 기관지 문제 때문에 나오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심장 때문인지 알 수가 있죠? 일단 심장이 커지게 되면 그 기관지 압박은 주로 이제 건조한 거친 기침을 하고 또 폐수종이 생겼을 때는 습식에 이제 좀 그런 기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또 폐부종이 생겼을 때 심한 경우에는 객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심장 문제가 아니라 기관지 문제라고 한다면 주로 이제 심장이 눌러서 하는 기침이 아니라서 증상은 똑같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했을 때는 다르게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특히 이렇게 초기 증상이 밤에 잦은 기침, 활력 저하 등이 일어난다면 증상이 심해져서 폐수종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폐수종이 발생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네. 배가 하얗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기침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네. 활력 저하는 보호자들이 판단하기에 조금 애매할 수 있을까 싶어요. 어렵네요. 왜냐하면 방송 전에 예은 씨도 예. 저보고 오늘 활력 평상시보다 떨어진다고 해서 오늘 어디 제가 아프시냐고 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괜찮았거든요. 너무 좀 애매한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렇죠.
많은 질환들, 대표적으로는 췌장염, 신장, 비만, 호르몬 질환들도 많은 부분에서 기력저하, 활력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반의 심장병은 기력저하, 활력저하가 있지만 호흡기 문제를 같이 동반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또한 다른 질환에 비해서 활력 처짐이 많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보호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침을 조금씩 하고 호흡이 조금 빠른데 밥은 잘 먹고 산책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보호자님들 대부분 감기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지염과 심장병으로 인한 증상의 차이는 미세하게 다르지만 아무리 교육을 하더라도 그 미세한 차이는 보호자님들께서 보시는 평가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정 짓지 마시고 최종 판단은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서 수의사의 판단으로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의 판단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강아지가 이런 증상을 보이면 심장병을 의심해 봐라.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가 숨 쉬는 것이 실제로 불편해 보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개고흡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입을 열고 쉰다거나 아니면은 숨 쉬는 게 힘드니까 가슴을 내면서 쉬거나 숨 쉴 때마다 가래 끓는 소리 같은 것들도 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폐수종을 동반한 심장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숨이 불편해지기 전에 초기 증상이 기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기침이 있을 때 빨리 그거를 캐치하셔서 병원으로 내원하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보호자가 이제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병원에 데려갔어요, 강아지를. 그러면은 병원에 데려가면 좀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될까요? 네, 처음 내원할 때 병원에서는 기본적인 신체 검사를 봅니다. 유관적인 호흡 확인, 그리고 이제 심장 청진, 폐 청진을 통해서 간단하게 증상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의심을 하고요. 네. 이후 방사선 촬영을 통해서 심장이나 폐가 문제가 얼마나 있는지를 간략하고 대략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심장 초음파입니다.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심장의 기능을 평가하고 판막의 양상 및 심방의 확장 정도 등을 통해서 심장병 진단을 하고 심장병 단계를 결정합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NT-프로BNP, 트로포닌 I와 같은 심장 호르몬 및 단백질 수치를 통해서 심장병 정도를 유추하기도 합니다. 진단을 정확하게 하면 어느 정도 병이 진행이 되었는지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치료 방향도 이제 결정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심장병은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 단계가 있고 아직은 약을 먹지 않고 지켜봐야 되는 단계도 있는데 그 단계를 이제 병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약을 먹어야 되는 단계는 이제 심장병의 단계가 총 5단계가 있거든요. 그 5단계 중에서 3단계, 수의사들은 B2 단계라고 하는데 그 단계부터는 이제 심장약을 복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 응급적인 상황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를 이제 보호자님이 그 전에 사전에 초기 증상일 때 빨리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심장병은 초기 증상이 이제 기침인데 그 기침이 있을 때 육안적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내부적인 거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봐야 됩니다. 이 심장병은 이제 ACVM 스테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스테이지, 단계라는 게 있는데 5단계가 있고요. A, B1, B2, C, D 단계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이 단계 중에서 특히 이제 B2 단계부터는 심장약을 시작을 하게 되고 C 단계, D 단계 이렇게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심장병이 더 진행이 되는 거니까 더 강한 약들로 심장병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정확한 검사를 받아봐야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강아지 심장병의 주요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입니까? 맞습니다. 수술적인 방법이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은 내과적인 약물을 통해서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초기 심장병의 경우에서는 강심제 계열의 약물만으로도 완화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3단계인 B2 단계에서는 강심제만을 사용을 하지만 이제 4단계, C 단계, 5단계, D 단계 이상부터는 강심제를 포함한 이뇨제, 혈압약을 조절하는 약물들을 같이 사용하면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약물을 사용할지, 어떤 용량이 적합한지는 방사선 검사 및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처방을 하게 됩니다. 치료 포인트는 심장의 작업량을 최소화시켜주고 우려혈성 심부전을 교정하며 역류하는 혈액량을 줄여주면서 심박출량을 최적화시키고 마지막에는 부정맥의 발생을 억제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해야 할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심장병이라고 하는
판막성 심장병은 노령성 질환이기 때문에 심장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심장병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현재 나빠진 심장의 기능을 완화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완치를 목적으로 약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원장님, 심장병 치료 때문에 약을 또 잘못 먹으면은 우리 아이들의 뭐 신장이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뭐 치료를 좀 미뤄야 된다. 저는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네. 누군가 이야기를 했는데 왠지 맞는 말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실제 심장약에 있어서 제일 메인이 되는 약이 이뇨제거든요. 이뇨제. 이뇨제는 말 그대로 소변을 많이 만들어주게 하는 약인데 소변을 많이 보게 만들수록 심장 내 혈액량이 줄어들어서 심장을 작아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뇨제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그리고 사용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콩팥이나 췌장의 데미지가 누적이 되게 됐거든요. 그래서 수의사들이 그 심장의 상태와 콩팥, 췌장의 상태를 저울질하듯이 그렇게 이제 두 개의 장기의 기능을 저울질하면서 약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심장병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높아질수록 생존 예후와 생존 가능 연령이 낮아지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하게 이런 검진을 하고 신체 검사들도 통해서 아이의 심장 상태뿐만 아니라 콩팥 그리고 췌장과 같은 필수 장기들의 기능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더 나빠지지 않는지를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검사 주기는 일반적으로 병원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달에서 3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구나. 근데 사람의 경우에도 어떤 병이 나면은 약을 뭐 지속적으로 먹어야 하잖아요. 우리 강아지의 경우에도 심장약 복용을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하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어. 하루에 2번씩 12시간 간격으로 평생을 먹여야 하는 불편감이 있습니다. 추후 말기의 스테이지 D 단계에서는 하루 3번씩 8시간 간격으로 먹여야 한다는 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장병의 단계가 낮거나 약 복용에 수능적인 아이들은 보호자님들이 힘들어하시는 편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심장병 단계가 높은 아이들 그리고 약 복용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아이들의 경우에서는 보호자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이때 보호자님들이 간식을 섞어서 많이 약을 그렇죠. 먹이십니다. 먹기 편해야 되니까요. 아이들이 몸이 안 좋을 때 간식을 거부하게 되면 상황은 안 좋은데 약을 먹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간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힘들어도 직접 복용시키는 방법을 꼭 익히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보호자의 역할이 진짜 좀 중요한 것 같고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 치료라는 목표를 위해서 의료진과 합심해야 한다는 건 진짜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물 치료 중에 보호자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폐소종과 같은 응급적인 상황이 지나가게 된다면 대부분 환자들은 많은 시간을 집에서만 약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아이가 상태가 괜찮은지에 대한 유관적인 평가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SRR, 즉 수면 시 호흡수가 중요하게 됩니다. 기준은 1분당 30회 미만이 기준이 됩니다. 가장 완벽한 호흡수는 1분당 20회 미만입니다. 다만 깊은 수면일 때의 호흡수이기 때문에 깨어있거나 선잠을 자고 있을 때의 호흡수는 맞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님들께서는 처음에는 헷갈리고 좀 더 빠르게 측정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익숙해지신다면 이 기준이 집에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턱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36에서 40회 이상부터 호흡수가 빨라지게 된다면 심장과 폐에 이상이 있다는 징조이기 때문에 병원에 꼭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계가 올라가면서 아이들의 체중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네. 체중은 8에서 9%가 혈액이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는 만큼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심장이 더 힘을 많이 써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당 수의사와 상의 후에 아이들에게 가장 적절한 체중을 정해서 그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심장 사료로 전환도 필요하고 보조제 복용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려견의 심장 질환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고양이의 심장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고양이의 심장 질환 그리고 강아지의 심장 질환 큰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일단 강아지와 고양이 심장병은 조금씩 다릅니다. 강아지는 선천적인 심장병보다는 후천적, 판막 쪽의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고양이는 보통은 이런 후천적인 질병보다는 선천적인
심장 질병이 더 많은 편입니다. 또한 이런 고양이의 심장병에는 HCM, RCM, UCM, DCM과 같은 것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HCM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HCM이 실제 동물병원에 오는 고양이 심장병의 거의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비대성 심근병증이라고 해서 심장의 안쪽이 두꺼워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강아지의 대표적인 심장병은 좌심부전, 좌심판막부전인데 이런 판막 이상으로 이제 병원에 내원하는 강아지와 달리 고양이는 심근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강아지는 판막 이상이고 이제 고양이는 심장 근육이 이제 비대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심장병이 나타났을 때도 증상이 서로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호흡곤란의 증상이 기침, 개고호흡 등의 증상은 강아지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고양이는 다른 경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페이트, 즉 고양이 대동맥 혈전 색전증이라는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장이 원활하게 피를 보내주지 못해서 다리에 흐르는 큰 혈관에 이제 혈전이 생기게 되는데 그 혈전이 이제 다리의 혈류를 막게 되면은 이제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고 다리 보행이 문제가 생기면서 심하게 될 때는 완전한 마비까지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사실 기존에 우리 건강 365 프로그램에서도 뭐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질환들을 꽤 많이 다뤘는데 이게 이제 생명에 위급한 상황으로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심근에 문제가 생기는 고양이 심장병도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나? 무엇보다 빠른 진단과 검사가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강아지와 달리 고양이는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강아지는 청진을 해보면 실제로 심장병 있는 애들은 대부분이 심잡음이라고 하는 이상 심장 소리를 냅니다. 예. 하지만 고양이들은 심장 소리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심장병이 있는 애들도 있고 심장 소리가 안 좋은데도 심장은 정상인 애들도 있어요. 고양이들은 네. 이제 좀 예민하잖아요. 예. 강아지보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왔을 때 많이 흥분해서 심장이 더 세게 뛰고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청진만으로는 완벽하게 구별하는 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실제 심장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도 한 가지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4가지 혹은 5가지의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일단 왔으니 청진, 신체 검사들을 하고 그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심장의 모양이나 크기를 판단하고요. 그리고 BMP라고 하는 심장 호르몬 수치가 있고 트로포닌이라고 하는 혈액 단백질 수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심근이 실제로 얼마나 손상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초음파입니다. 네.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이 친구의 심장 내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특히나 뒷다리 혈전이 막혔을 때는 그 부분에 초음파를 봐서 이 친구가 실제 그쪽에 혈전이 막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경우 판막 및 혈관 기형이 많기에 어느 구간에서 그리고 어떤 판막 혹은 어떤 혈관이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 고양이의 경우 심근 두께 그리고 이완 기능 평가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심근 비대증의 경우 심장벽이 통상 2에서 3mm가 정상인데 6mm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HCM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또한 티슈 도플러라는 심장 초음파 중에 방법 중에 하나를 이용하여 심장의 이완기 장애에 대한 단계 평가를 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약물을 처방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고양이도 강아지 심장병과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치료가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어떤 과정으로 치료가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강아지와 똑같습니다. 실제 이제 HVM 스테이지라는 거를 동일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A, B1, B2, C, D 이렇게 5단계로 이제 구별을 하게 됩니다. 증상이 있기 전까지는 B2 단계, 3단계로 보고요. 증상이 있으면 C 단계, 4단계 그 이상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이제 2단계와 3단계를 수의사들이 구별하는 방법은 좌심방이라고 하는 부분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심장병의 기본 치료는 우려 중 정체되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이 핵심인데 심장이 비대되면서 불필요한 운동을 과하게 하게 되는 게 HCM이다 보니까 이런 HCM의 심장병이 있을 때 심장이 좀 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약물들을 쓰게 됩니다. 대표적인 약들에는 베타블로커라는 약이 있고 칼슘 채널 차단제라는 약도 있습니다. 이런 약들을 써서 심장이 조금 덜 뛰도록 좀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또한 이뇨제를 써서 심장 및 배에 정체되는 수분을 수분이라고 하면 혈액입니다. 실제 그런 수분을 배출하게 되어서
폐수종을 방지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심장병이 있을 때 치료를 잘 받게 되면 우리 반려동물들의 예후가 어떨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논문 통계에 따르면 강아지 심장병에서는 스테이지 C의 경우에서 평균 2에서 3년의 예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평균 2에서 3년 지나면 우리 아이는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스테이지 D의 경우에서는 1년 정도의 예후밖에 가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C, D 단계를 도달하는 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선 심장 약을 처음 복용하게 되는 3단계의 경우에서부터 약을 먹게 되면 최대 5년까지 심장병의 단계가 나가는 거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꼭 조기 진단을 하면서 심장약 복용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양이 심장병의 경우 강아지 심장병과 마찬가지로 통계상으로는 2에서 3년 전후로 예측을 하지만 혈전이 생기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양측 다리 마비가 오는 경우에서는 치료 반응이 10% 미만이 되면서 예후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에 심장병이 있는 고양이의 경우에서는 보행 이상 혹은 마비가 같이 있는지가 예후 판정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중에 뭐 식단 관리라던가 생활 습관처럼 보호자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강아지와 이제 비슷한데요. 고양이도 실제로 만약에 폐수종이 왔다라고 하면 그 폐수종의 치료는 병원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뒤에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집에서 약물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 약에 이제 여러 가지 약물을 섞어서 이제 약을 저희가 처방을 하게 되는데 이 약을 일단 잘 복용을 하셔야 돼요. 강아지와 달리 고양이는 약을 먹이는 것부터가 일단 너무 힘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강아지는 밥에 섞어주거나 예. 아니면은 캔에 버무려 주는 것만으로도 약을 잘 먹는데 고양이들은 일단 냄새가 나면 약을 잘 안 먹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떡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네. 보통 추루에 이렇게 네, 추르라고 술을 하는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제품에 섞어서 먹이거나 네. 아니면 캡슐에 약을 담아서 아. 필건이라는 또 제품이 있어요. 그런 필건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약을 먹이는 그런 이제 약을 잘 먹이는 것부터 일단 먼저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약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표적인 이뇨제 같은 거는 심장의 크기를 줄여주고 폐에 차는 물들을 생기지 않도록 하는 약물이다 보니까 이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건너뛰게 되면 그 다음 날 혹은 그 다다음 날에 아이 상태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약물을 일단은 잘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나왔던 SR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잠을 잘 때 호흡수인데 강아지는 기본적으로 잠을 잘 때 정상 호흡수가 1분에 20회에서 30회 정도 되고요. 고양이는 그보다 조금 더 빠른 편입니다. 30회에서 40회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호흡 곤란이 있게 되면은 한 40회, 50회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 친구의 호흡수가 빨라지진 않는지를 보호자분이 관심 있게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료 또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고 보조제도 같이 복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 사료는 일반적으로 심장에 맞는 염분기가 좀 적은 사료를 복용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심장에 좋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보조제도 같이 복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펫 건강 365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반려동물의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우리 동물들이 말을 못하잖아요. 어디가 아프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키우는 보호자 입장에서 세심한 관찰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가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령견, 노령묘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이 이 예전보다도 이런 건강적인 정보에 대해서 더 많이 인지하고 더 많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실제로 이제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요즘은 20살까지 살다 보니까 많은 질병들을 겪다가 이제 사망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보호자분도 많이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심장에 대해서도 이제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비율로 동물병원에 많이 찾아오는 대표적인 질병이다 보니까 이런 심장병일 때 가장 초기 증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경우에 병원에서 어떻게 진단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보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동원 원장님.
제 개인적으로도 보호자님 교육에 가장 많이 시간을 쏟는 질환이 심장병입니다. 병원에 있는 시간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의 조그만 이상 변화에도 보호자님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이게 병원으로 보내주시는 사진과 동영상을 토대로 상황을 같이 판단해드리고 교육을 재차해드립니다. 보호자님들 교육 중 항상 어렵다고 하실 때마다 제가 해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없는 그리고 수의사가 없는 보호자님의 집에서는 보호자님이 우리 아이들의 주치의라고 얘기를 꼭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꼭 이해하고 노력해서 우리 아이들이 덜 아프고 더 건강하고 오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같은 언어를 쓰지는 않잖아요, 원장님. 하지만 서로 교감하면서 이제 또 사랑이 피어나는데 서로 소통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 두 분 같은 멋진 수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저는 참 든든합니다. 저도요. 저도 네. 너무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요 정기적으로 이 반려동물 의학 정보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펫 건강 365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 시간 두 분 덕분에 반려동물에 대한 상식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의사 박준석 그리고 김동원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예은 씨, 철원 씨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